자세한 내용은 숫자와 경제학 이론에 맞춰서 강의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언제 오를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값은 언제 오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화폐 통화량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M0 보는 통화, 한국은행에서 윤정기 돌려서 찍는 돈, M1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통 예금 이런 걸 포함하게 되면 M1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신용 승수, 통화 승수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죠. 그게 다시 M2로 바뀌는 거는 또 다시 유통이 되면서 2년 미만의 정기 적금을 비롯해서 CMA, RF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가 또 늘어납니다. 그게 M2가 되고요. 거기에 LF, Liquidity Aggregate of Financial. 그러니까 금융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다시 파생되는 보험회사까지 포함하고 회사채까지 포함되면 LF가 되고요. 거기에다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까지 포함하면 L, Liquidity Aggregate가 됩니다. 총 유동성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값이라든지 부동산 시세라든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지는 게 M2입니다. 흔히 말하는 총통화량입니다. 저게 늘어나면 언제 그 부동산 값이 오르느냐, 언제 주가가 오르느냐, 개별 주가나 개별 부동산 값은 알 수가 없지만 저 그래프 M2의 증가 속도를 물가에 올라가는 속도와 M2가 증가되는 속도를 자세히 보면 물가는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M2가 확 오르는, M2 증가율이 확 올라가면 조만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이나 주가가 크게 오를 거다.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가는, 자산 투자로 가는 돈이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올 4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 한국은행 통계를 볼 것 같으면 현재 통화 성수가 14.92입니다. 지금 거의 14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 지난번 얘기했죠. 전체 M2 분의 GDP, 명목 GDP 계산해 보면 24년도에 24년 12월 기준으로 화폐 유통 속도는 0.6입니다. 잘 안 돈다는 얘기죠. 왜 안 도느냐? GDP는 늘지 않고 M2만 잔뜩 늘어난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화폐 유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화폐 유통 속도가 1.32 정도입니다. 작년 연말 통계 기준으로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돈이 잘 돈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경제 통계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M1, M2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72조하고 4235조. 요걸 계산해 보면 3.3배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M1이 1이 늘어나면 M2는 3.3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정부에서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을 투입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M2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M1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31조 8천억, 31조 정도가 투입이 되면 M2는 거의 100조쯤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M2 총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만 오르면 좋은데 부동산 값도 뛸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했던 그 추경은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 느려서 돈을 쓰겠다는 게 20조 2천억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세입을 줄였습니다. 10조 3천억. 그러니까 국세를 거둘 수 있는 액수가 10조 3천억 정도가 준다. 그러니까 세입은 줄이고 세출은 늘렸어요. 이 2개 합치면 다음 전 슬라이드. 합치면 30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돈은 10조 3천억이 주는데 쓸 돈은 20조 2천억을 늘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앞뒤로 계산하면 30조 5천억 정도를 더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항목이 늘어난 건 뭐냐면 민생 여력을 위해서 쿠폰을 1인당 주겠다. 그래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그룹은 15만 원, 어려운 사람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해서 11조 3천억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저게 뭐 어떤 형태로 지급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뭐 상품권으로 주든 뭐가 되든 하여튼 저거는 M5원에다가 바로 11조 3천억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요 액수 중에 일정 부분은 지방 정부가 내고 80% 이상은 아마 중앙 정부가 내는데 그 지방 정부가 낼 것을 아마 중앙에서 다 내는 걸로 해서 지금 31조 8천억이 되지 않았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이게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주는 거는 이거는 정부의 지출 중에 소비성 지출이라 그래요. 전혀 어떤 생산성 없이 소비적인 목적으로 정부 소비입니다. 이거는 그거 말고 지금 신사업 분야 투자 저게 아마 AI에 투자하는 걸 거예요. 1조 2천억. 그다음에 PF 사업들이 지금 위태위태해서 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이 탑10 안에 들어간 업체들도 위태로운 기업들이 있죠. 태영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런 식의 그 건설 경기 위축에 대해서 PF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2조 7천억 정도를 쓰겠답니다. 그나마 정부 투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재정 승수라고 해서 투자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정부 소비가 아니라 정부 투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3조 9천억 정도. 전체 예산 추경 예산의 한 11% 정도를 정부 투자 분야에 쓰는 거죠. 그 외 나머지는 정부 소비입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 고용망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실업 수당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내 쓰는 게 5조. 그다음에 채무 조정, 그러니까 7년 이상 가는 그 부채는 전액 탕감하겠다.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하겠다는데 일단 1조 4천억을 쏟아붓겠다 그러는데 총 저기 투자될 돈이 한 14조 정도, 16조 정도 되나 정확하게 액수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기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도 말이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직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조 6천억, 취약계층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7천억, 지방재정 지원을 해서 1조 3천억, 토탈 지출 세목이 20조 2천억을 늘렸습니다. 요게 1조 3천억이 더하니까 21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요게 M1에 꽂히는 돈이에요. M2가 아니에요. 바로 가면 요구불예금이고 바로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돈의 한 3배 정도, 3.3배 정도는 M2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다 매한가지죠. 전 세계에 자산에 거품이 껴 있는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돈을 마구 찍어냈죠.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달러 발행을 할 수 있는 채권 발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준비되는 대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시킨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시대 변화에 큰 한 축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정리해서 한번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번역하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추경으로 세출을 늘리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써요. 그냥 바로 소비만 하는 거예요. 소비 여력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거, 고용망 안전 이런 건 전부 그냥 소비성이에요. 정부가 투자하는 부분은 저 두 개입니다. 3조 9천억. 조구는 재정 승수가 좀 있고 나머지는 재정 승수가 0.34 요렇게밖에 안 돼요. 정부가 1억을 쓰면 효과가 3, 4천억밖에 안 나오는 그런 소모성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추경을 세입을 추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지난번에 설정했던 세입을 맞출 수가 없다. 10조 3천억 정도로 국세 수입이 줄 거다라고 세입 경정을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 한번 세입 경정을 11조 4천억을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만에 다시 원래 경기가 안 좋아서 도저히 세금을 국세를 더 거둘 수가 없다. 10조 3천억이 결손이 날 거다 해서 미리 세입을 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예산안에서는 세입을 382조를 생각했는데 10조를 깎아서 372조 원으로 세입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조를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30조 정도를 어찌됐든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지출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이고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30조 5천억을 어디서 할 거냐? 19조 8천억 거의 20조 정도는 채무로 국채로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1,300조를 넘어가면서 아마 49%, 50% 밑에 달랑달랑해요. 우리나라 같이 비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화폐, 오로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OECD 국가들은 IMF에서 대개 국채 비율을 40%를 넘기지 마세요라고 늘 권고를 합니다. 40%가 넘어가면 국채 발행할 때
국채가 부도날 확률이 있어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뭐 미국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이 꽤 좋아서 낮았는데 이렇게 이제 국채 비율이 50%를 육박하게 되면 그 국채가 부도날 거를 대비해서 붙이는 스프레드 금리가 따로 있어요. 그 금리가 또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일본은 200%가 넘고 미국은 100%가 넘고 그런데 왜 그러냐? 걔네들은 국제 통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고요. 일본 같은 경우 국채가 260%가 비율이 GDP의 260%가 되는데 대부분 일본 은행이 갖고 있고 일본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과 일본 보험회사들이 그 보험회사나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그 국채를 일본 정부한테 갚으라고 들이밀겠냐고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부도 위험이 낮고 일본이 국채를 발행하면 아직도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국채는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걸로 우리보다 위험 스프레드가 훨씬 더 낮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드디어 50%를 턱 밑에 두고 있습니다. 1,300조가 국채가 넘어가고 있죠. 나머지는 다 30조 중에서 20조 정도는 지출을 5조 3천억을 줄이고요. 이제 기금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2조 5천억을 땡겨 오고요. 그다음에 외평채라 그래서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통한 그 외국한 평형 안전 채권이라 그래 갖고 이번에 보니까 유로로 유럽 시장에다가 14억 유로 그러니까 16억 달러 정도를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 국채가 아직까지 외국의 신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저기 돈 많은 자본가들의 투자할 때 한국 국채는 인기가 괜찮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유로화로 발행한 14조 유로의 외평채는 경쟁률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아주 우리는 외채를 좀 더 견딜만하다 현재 상황에서 라는 얘기는 그거는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국채가 날아가면 어떡하냐라고 덜 공격만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신용도에서 아직 뭐 외평채 발행할 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16억 불, 14조 유로니까 외평채 조성에 3조 원의 상당 부분 거의 한 2조 가까이는 벌써 조달이 되는 거죠.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금리 조건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게 지난주에 아마 유로 외평채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5조 5천억 정도를 이렇게 자원을 제달할 거고 31조 8천억 이렇게 늘었으니까 조금 더 여기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국채는 거의 20조 원 정도로 더 발행하게 되고 이렇게 쓸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30조 5조 원은 대부분 다 정부 소비입니다. 정부 투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채를 받아와서 포항제철을 지었다. 그거는 정부 투자입니다. 승수효과 굉장히 높게 나오죠. 왜 포항제철 지었더니 뭐 여러 가지 되게 이제 산업들이 커지고 발전돼서 개발 시대 때 우리나라가 발행했던 외채는 다 정부 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소비예요. 그래서 재정 승수 효과, 재정 구축 효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승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 피스컬 멀티플라이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기 했죠. 머니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화폐 승수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보는 통화 M0에서 예를 들어 100억을 찍었더니 은행을 한 바퀴 쭉 돌아서 10% 정도의 그 지불 준비금을 준비하고 나면 승수 효과 10이 돼서 결국 1,000억으로 늘어나는 그 은행을 통한 시중은행을 통한 그런 승수 효과가 있다 했는데 재정도 똑같습니다. 정부도 얼마의 돈을 쓰면 그 돈이 어떻게 소비돼서 투자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건데 가정을 해볼게요. 정부에서 정부의 다른 변수가 재정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A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냐 이런 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100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 100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100원을 투자를 했더니
되게 이제 급한 돈이니까 80%는 쓰겠죠. 20%는 저축을 하고. 네.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 100원을 받아서 20원 저축하고 80원을 썼어요. 80원 받은 또 다른 사람이 64원을 소비하고 64원 받은 사람이 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승수하고 똑같은 원리로 계속 늘어납니다. 계산해보면 100 더하기 80 더하기 64 더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걸 무한등비급수로 쭉 늘어놓으면 5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재정승수는 정부에서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을 했더니 500원이 시중에서 화폐가 화폐 형식으로 유통이 되고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재정승수는 5가 됩니다. 똑같아요. 화폐 승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당연히 돈을 투입을 하는 게 내수 불황이 있을 때 국가의 경제를 좀 부양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식도 똑같아요. 소득 증가액은 1-R분의 가처분 소득. 이렇게 하면 그 1 지불 준비율 분의 1 이렇게 하면 10이 되는 거하고 똑같죠. 지난 시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승수 효과라 그래요.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처음 투자했는데 그가 이제 좋은 영향으로 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재정 승수 1월 투자를 했는데 그게 1, 2, 3, 5만 원 나타나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떨 때는 투자를 해보면 빵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도 뭐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이 그냥 돈이 사막에서 물 빠지듯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가 1이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모든 국가가 다 비슷하지만 드물어요. 한국에서도 재정 승수 효과가 최대 1.3을 넘어간 적이 없고요. 뭐 0에 가까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승수 효과가 큰 거는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어떤 그 물자를 구매를 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뭐 항만 사업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속도로라든지 뭐 국영기 업체를 설립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건 파급 효과가 크죠. 정부가 100억을 들여서 제철소를 하나 지었다. 뭐 요즘 제철소 한 1조 정도 들어가니까 1조를 들여서 제철소를 하나 지었다. 경쟁력이 있는 제철소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제철소 건설 과정 중에 많은 건축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원강수 수입해야 되고 이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자 1조를 들여서 지었는데 공장이 하나도 안 돌아가 수출이 하나도 안 되고 왜 지금 뭐 중국이 철강을 세계를 덤핑을 하고 있으니까 포스코도 힘들고 현대제철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사업하면 승수 효과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적자 날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투자 효과는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승수 효과가 낮은 건 뭐냐면 이전 지출 아까 얘기했던 소비성 정부 재정 투입입니다. 이제 가장 게 이전 돈을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재보상금 그다음에 실업수당 정부가 없는 사람 주머니에 돈을 바로 꽂아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승수 효과를 계산하면 정부가 100억을 투자하면 1억 내지 4억 정도, 10억 내지 40억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별로 경제로 돌질 않고 한 바퀴 돌고 그냥 제자리에 원상복귀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런 실업수당이나 재보장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알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낮은 승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임무죠. 의무이기도 하고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돈 없어 사람이 굶어 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는 필요하다면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승수 효과가 높게 돈을 전달할 거냐는 고민을 해봐야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돈 나눠줄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재정 승수 효과에 대해서 당연히 경제학자들은 말이 많죠. 자, 지금 인간이 하고 있던 자본주의 경제 이게 이제 그 실제로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연준이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영국의 영란은행이 있었고 뭐 이런 그 전에 또 스웨덴의 저기 왕립 중앙은행이 있었고 이런 중앙은행들이 체제가 만들어진 게 18세기. 그 다음에 영국의 영란은행 만들어진 게 19세기, 미국이 패드 만든 건 20세기 초예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지금 형태의 원 모델이 만들어진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제학 이론들이 나와요. 뭐 그 노벨 경제학상도 1960년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 이론이 실질과 맞으면 상도 주고 그러죠. 네. 근데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중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론하고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경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경제 이론들이 실상과 잘 맞냐 안 맞냐, 경제 이론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경제 이론보다 더 좋은 이론이 나올 건 없대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이론을 언제 어디에서 쓸 거냐의 문제죠.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경제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나타나겠죠. 그런 얘기를 다른 경제 이론이라고 문제가 없었겠느냐, 다른 나라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겠냐, 똑같아요. 이게 재정 성수에 대한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난 게 미국이 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게 미국의 왼쪽이라 그래봐야 뭐 우리나라로 치면 중도 정도 되겠죠. 오바마 정부 때 왼쪽으로 많이 갔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되게 싫어했고 그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보수 반동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죠. 그때 오바마 때 이런 그 정부 지출이 되게 많았고 정부의 소비성 지출이 되게 많았어요. 메디케어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 이제 싸움이 신나게 붙었어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보수파 신고전주의의 유명한 그 베로라는 학자는 재정 지출은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미래 젊은 세대의 소득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재정 승수 효과는 롱텀으로 보면 5년 이상 볼 것 같으면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Government spending is no free lunch. 정부의 지출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땡겨 쓴 거라는 거예요. 이 효과는 이 사람은 롱텀이라고 그래서 5년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5년 정도 지나면 승수 효과는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반짝하는 거죠. 근데 같은 동시대에 유시 버클리 교수이고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정책 자문위 의장까지 했던 크리스티나 로먼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낸 통계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중기적으로, 여기 중기라는 건 3년까지입니다. 1.6까지 도달하더라. 두 사람 얘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볼 것 같으면 같은 얘기예요. 베로는 5년 단위로 얘기했고 로먼은 3년까지 얘기했습니다. 첫 해에 승수 효과가 좀 높게 나오고 점점 줄어서 3년 지나니까 뭐 1.6 정도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결론은 이건 응급실에서 환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오면 닌게로 꼽아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이 벌어지죠. 닌게로 꼽아봐야 그게 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 꼽을 필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응급실에서 닌게로 반드시 꼽습니다. 왜? 피가 없어도 닌게로만 집어넣어서 수액만 집어넣어주면 환자가 일단 안 죽고 살아요. 살려놓고 난 다음에 수혈을 다시 하죠. 피가 부족하니까. 이게 응급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재정 승수 효과 여부를 떠나서 국가 경제가 되게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응급실에서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되죠. 이게 응급이냐?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응급하게 돈을 닌게로를 갖다 꼽아서 마구 혈액에다가 수액을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가 만성병 환자라서 차분히 식사를 잘하면서 운동하고 살 빼고 그다음에 적절한 뭐 약을 투여해야 될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관점은 권력을 잡은 사람마다, 경제를 운용하는 주체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컵에 물이 절반이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컵이 물의 반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말은 객관적으로는 다 옳아요. 근데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거냐? 그거는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이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안 되죠. 뭔가를 해야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는 예측하는 거고, 이런 예측이 왜 필요하냐?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정부를 비판하는 건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비판이 되겠죠. 여유가 있고 보수적인 사람은 배로 얘기를 듣겠죠. 야, 5년을 못 참아서 그렇게 막 돈을 뿌리냐? 라는 사람도 있고, 야, 5년이면 없는 사람 다 굶어 죽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논쟁을 해봐야
계속 논쟁으로 남지 정책은 결정되고 시행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런 건데 다만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될 때 나의 자산은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나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죠. 왜?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나의 경제적 이익은 가장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다음.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배로는 평상시에는 아까 얘기했죠. 응급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피스타임에는 재정 승수는 제로다라는 걸 실증한 분석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를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바마는 1936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 경제가 되게 좋지 않은 공황 직전에 그때 케인즈가 했던 거는 공황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먼저 정부가 지출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득이 얻어지면 그 정부가 재정 적자라는 거는 나중에 세금 받아서 메우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케인즈의 고전 케인즈죠. 케인즈의 이론을 해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아주 왼쪽 치우친 생각이다. 그리고 승수 효과는 3년 지나고 나니까 제로에 수렴하더라.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별로 얻을 게 없더라.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5년은 여러분 5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대학 졸업했던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뭐 취직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누렸던 60대가 누렸던 회사 올라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몇 명 뽑지 않을 때 출발을 실업자로 시작한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5년은 정말 너무 힘든 시절이었겠죠. 뭐 그때 저는 내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그 고통을 환자가 줄었다, 소득이 줄었다로 생각하죠.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시각이 그냥 객관적으로 냉랭하게 숫자로만 볼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재정정책 소용없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기가 개인에다가 딱 들이대면 1년도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년을 보전해주고 1년 동안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5년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이고 좌파 편향된 정책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좌우는 왼손 오른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우월하고 좋다 나쁘다 비판적인 게 아니라 좌편향적인 왼쪽에 소수자의 희생도 아끼고 가겠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왼쪽이라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실성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그 좌우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이 없어도 장애인이고 오른손이 없어도 장애인이에요. 그건 동등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이 더 중요하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좌우를 갖고 이 얘기를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른쪽 신고전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오바마 때 있었던 논쟁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느 정부든 합니다. 왜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1조 2천억 추경을 신사업 분야 AI에 투자하겠다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AI에 1조 2천억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챗GPT나 중국의 그 딥시크 같은 게 당장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업은 못해도 정부는 할 수 있죠. 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할 때는 효과가 제로여도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방이죠. 당장 전쟁이 나지 않아도 늘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국가 성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고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핵융합발전소의 그 핵융합 시설을 만드는 게 토카막이라고 하는 그 자기장을 가지고 핵융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카막 시설이 있어요. 그 토카막을 만드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탑 1, 2위를 다퉈요. 중국, 한국, 일본, 일본도 아니야. 중국, 미국, 한국이 비슷해요.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요. 일정 부분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그게 지금 몇십 년째 한 20년, 30년째 계속 우리 정부가 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의 이트라고 하는 실험용 상업 발전, 상업용 실험 발전,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핵융합 발전 ITER, 이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갖고 있는 지분이 10%가 넘어요. 그런 거는 그냥 기초과학 분야에 계속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죠. 언제 핵융합 발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돼야 되고 그 당위성이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단기과학, 기초과학 투자를 하고 있죠. 대덕에 있습니다. 대전. 네, 대전에 우리 토카막 시설이 있어요. 굉장히 앞서 있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그 지속 시간 갖고 1억 도를 몇 초를 유지하느냐를 갖고 한국이랑 중국이랑 매년 싸우고 있죠. 우리가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그 정도로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있다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이 R&D 비용을 깎으니 배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뭐 저기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평균 정도는 받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국가를 위한다는 애국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깎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현금 지원.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지원하는 거죠. 벌 능력이 있는데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 이런 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재정 승수 따지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능력 없으면 굶어 죽어라 이렇게 되는데 한국이란 사회가 그래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성인 걸 알지만. 네. 그러나 이번에 투입하는 돈이 과연 전 국민에게 일정 부분 똑같은 뭐 액수를 차등은 약간은 있지만 그렇게 돈을 부리는 것이 좋은 일이냐? 그에 대한 얘기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0조 5천억을 가지고 처음에 추경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9조 5천억을 정액을 해서 40조 원을 만들더라고요. 그거 다시 깎아서 31조 8천억으로 이번에 예산 소위를 통과시켰는데 명색이 보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배로 교수 같은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주는 돈을 밑으로 내립시다. 왜? 있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는 승수효과, 재정 승수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돈이 예금으로 가버릴 거예요.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80%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승수효과가 나타나죠. 계속 돈이 돌 거니까.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많이 쓰겠어요? 위에서 상위 한 30% 정도 되는 사람은 그 돈을 가봐야 그냥 저축액이 25만 원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75만 원을 그 사람 주면 75만 원 어려운 사람들은 쓰죠. 쓰면 승수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좋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자기들 정치적 지지 세력은 아니겠죠. 압구정동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았을 거예요. 강남 좌파 소수를 빼고 나면 압구정동 지난 대선 때 볼 것 같으면 뭐 80% 이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주면 야 세금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한 푼도 안 주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조금 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봐야 밑에 어려운 사람하고 2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돈이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하고 집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지방에서 사람하고 그 돈의 가치가 같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어디를 가야 재정이 올바로 투입이 돼서 원하는 내수 부양의 효과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한테 돈이 가야죠. 똑같은 돈 12조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됐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그 얘기를 못해도 국힘은 자기 지지 세력이니까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돈은 절실하지 않고 이 돈이 밑으로 가면 절실한 돈이 되니 미안하지만 우리가 삭감할 겁니다. 상위 30% 정도 소득세를 내고 뭐 아파트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양보하십시오로 밑에다가 그 돈을 몽땅 전가를 해주면 전이를 해주면 형제 효과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더 힘을 쓸 수가 있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밑받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게 좋은데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되냐? 보수 정당이 해야죠. 명색이 보수라면 그게 보수적인 경제 정책이에요. 민주당은 좌파적인 왼쪽의 생각이면 보수는 오른쪽 우파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럼 우파적인 정당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민주당이 끝까지 상위 30%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자고 얘기할까요? 못 이기는 척 고맙습니다로 받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돈을 써도 제대로 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맨 밑에 써놨잖아요. 승수효과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쓰는 돈이에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니까 주는 돈인데 그러면 돈이 가서 굉장히 효용 있게 쓰여서 전체 국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가는 게 맞다. 저는 아직까지 예산 소위만 통과됐고 지금 예결위 전체 회의는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이제 회부는 됐어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국힘의 예결위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산결산위원회 뭐 좌우 동수는 아닐 거예요. 워낙 의석사가 많이 나서 6대4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도 국힘의 예결위원 소속 의원이라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국가 재정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상위 30% 뭐 20%일 수 있고 40%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뭐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위 한 20-30% 있는 분들은 이 돈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유, 돈이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 사람들의 돈은 일로 좀 넘기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넘기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결정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가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 모델이 있습니다. BOK20이라고. 여기에 2020년도인가 나온 건데 그 거시경제에 대한 계량 모델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경제학도 모델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BOK20이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 정부의 그 승수 효과를 보면 대개 한 0.85 정도 되고요. 1년치 승수 효과. 정부가 1조를 투입하면 8,500억 정도의 가치는 생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걸 3년을 쭉 누계를 해봤더니 0.98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투입한 소비성 정부 재정 투입도 있고 투자성도 있어요. 근데 이전 지출 아까 얘기했죠. 그냥 바로 돈 딱 찍어주는 거. 얼마씩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 이거는 1년에 승수 효과를 봤더니 0.2, 3년을 다 했더니 0.44밖에 안 되더라.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거시계량 모델에서 나온 연구 결과고요. 이거는 정권이나 정부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전문 경제학을 다루는 국가 경제를 다루는 전문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은행 통계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그것까지 의심한다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재정기획부, 기획재정부에서 했던 재난지원금 성수 효과를 계산해 봤더니 0.16 정도로 추산되더라. 그리고 5년 동안 쭉 해봤더니 5년 뒤에는 거의 제로더라. 그러니까 롱텀 길게 쓸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해봐야 돈 찔러주는 거 승수 효과는 0.2, 0.3, 뭐 3년 내야 0.4. 그나마 정부에서 공항을 짓고 하는 것들은 승수 효과가 낮다 하더라도 0.67, 0.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효과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 슬라이드. 이런 이유로 해야 된다고요. 하는데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좌나 우도 없고요. 진보나 보수도 없고요. 그냥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이 나서서 요거도 먹을 소리 할 때는 오른쪽이 하고요. 왼쪽이 요거도 먹을 소리 할 때는 왼쪽에서 그 소리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국가 경제가 가장 위험했던 게 IMF 때입니다. 1997년, 98년 겨울인가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달에 깡디신가는 프랑스의 그 IMF 이사가 와서 한국이랑 IMF 계약이 됐다. 한국의 모든 경제는 IMF에서 위임 통치를 이제 몇 달 동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이 됐죠. 돈은 IMF에서 꿔주는 걸 하고 국가부도는 막았죠. 그 과정 중에 또 선거는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물론 그때도 좌우가 나와서 치열하게 싸웠고 뭐 여러 가지 내막들이 있지만 선거 결과 같은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IMF에서 요구한 건 뭐였어요? 철두철만 신자유주의입니다. 능력 없으면 잘라라. 돈 안 되는 기업 팔아라. 안 되는 기업 부도 내라. 요구 조건이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수술을 강요를 했어요. 그걸 안 들으면 깡드시는 돈 안 준다는 거예요. IMF 특별일주권 SDR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돈을 독이 있는 성배지만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일단 받은 거예요. 그때 그 모진 그 구조조정을 할 때 DJ가 대통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조한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파업하지 말고 도와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우파적인 정책을 가장 좌파됐던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왼쪽이었으니까
가장 좌파 대통령이 가장 우파적인 정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근무오기를 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 1년 몇 달 만에 1년 6개월 만인가요? 돈 다 갚았죠. IMF에서 받은 SDR 다 일시불로 거의 다 갚았어요. 나눠가지고 싹.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입장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정말 그때 만일에 이해창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민노총이나 이런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노조원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것도 우리의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 그 뒤에 뭐 카드 대란이 벌어지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점을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직접 승수 효과가 0.2, 0.3밖에 안 되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좀 나으려면 없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있는 사람한테 안 주는 게 승수 효과가 높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의 내수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더 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나 좌나 우나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대목이에요. 그걸 왜 안 하냐고요.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재난지원금 받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면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서 그딴 소리 하니까 기분 더 나쁘지. 그러나 내가 지지한 정당의 대표가 나서서 이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니 참아주고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모양새가 좋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직 예산 소위 예결위의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결위 본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국회 회의가 2번 아직 그 투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힘의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 이름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한번 생각을 바꿔서 진정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이번 기회에 뭐 민주당이 생각했던 총액은 나가는 거니까 그건 뭐 정해졌으니까 갑시다 하는데 효과가 있게 투자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국힘이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재정 승수, 이게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나오는 승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보면 단기에 돈을 뿌려서 내 인기 얻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일단 선의로 해석해 하고 싶습니다. 저의 정치적 지지와 상관없이 일단 저는 대통령이 하는 일,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선의라고 믿습니다. 이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승수효과 따지고 하는 그런 사람 뭐 별로 없긴 하지만 뭐 해봐야 인기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승수효과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수효과가 없으니까 지원하지 말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경기가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배척하는 게 맞겠죠. 양극단은 배척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승수효과는 늘 얘기하지만 5년이 지나면 제로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마중물 얘기를 늘 해요. 마중물이라는 거는 펌프질 할 때 물이 안 올라오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부어주면 그 다음에 펌프질하면 더 물이 계속 나온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부양일 뿐이고 장기적인 효과 5년 지나가면 제로다. 라는 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계속해서 펌프질하면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도 했던 일이고 뭐 우리가 IMF 때도 했던 일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우리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 해왔더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좌나 우나 보고서 낸 거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길어야 3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결코 마중물이 아니다. 잠시 물 나오는 것뿐이다. 결국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없이는 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효율성만 보고 개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투입, 어려울 때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정부라 하더라도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효율성은
굉장히 낮고 그것이 5년, 3년 지나면 급격히 떨어져 로그 스케일로 떨어져 이렇게 효율성이. 그러니 이것만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대 포장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니 그냥 다 나눠주자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위 30% 안 주고 그 30%의 액수를 몽땅 하위 어려운 분한테 더 많이 주면 그나마 떨어지는 재정 승수가 올라간다. 그러니 재정 성수가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똑같이 나눠가죠. 이거는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지금은 보수 정당밖에 없다. 개혁신당은 뭐 의원이 셋밖에 없어서 얘기를 해야만 못 들어갔을 거예요. 개혁신당에 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그분하고 통화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보수답지 않니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뭐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 국힘밖에 없고요. 국힘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힘이 좀 당당한 보수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 반대로 구축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축이라는 게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죠. 정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경제의 세 개 축이 있죠. 개인, 기업, 정부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경제적 기여도 없이 그냥 받아서 쓰는 역할만 하는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 효과의 가운데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정부의 기능이 점점 강조돼서 정부가 직접 이제 개입을 하죠. 재정 투자의 그 승수 효과는 정부가 긍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케인즈안들이에요. 케인즈가 했던 얘기고 케인즈가 그 이론이 먹혔던 이유가 대공황 시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기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효과는 평시에는 별로 없다고 보수적인 신고전주의에서는 베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 다른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제가 인용할 수 있었던 게 그 정도였어요. 자, 정부는 그러니 돈을 찍어내는 거는 그냥 인플레이션밖에 안 되죠. 찍어낼 권한이 없어요. 돈을 구해온다면 어디서 구해와야 돼요? 예. 일단 정부는 힘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인된 무력을 갖고 있어요.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힘이 있습니다. 무력입니다. 안 내면 차업도 들어오고 안 내면 뭐 몰수도 들어오고 다 합니다. 그러니 세수를 늘리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너무 여기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세수를 올리면 이게 너무 위축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의 액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 액수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걷어들이든 돈을 갖고 이제 정부는 재정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게 국채가 됐든 세금이 됐든 시중의 돈은 그만큼 줍니다. 그러니 민간 부분에서는 당연히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죠. 그렇다고 주장하는 고전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구축, 내쫓는다는 거예요. 크라우딩아, 내쫓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증세 없이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있는 민간 자금이 당연히 국채로 가죠. 회사채로 안 가고 MMF로 안 가고 저축으로 안 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비슷한 이자를 준다 그러면 국채를 사고 싶으세요? 회사채를 사고 싶으세요? 이런 일이 지금 한전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시중에 돈이 있는데 한전이 지금 부채가 200조가 넘을 거예요.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40조인가 그래요. 한전은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국가가 재정 그 부채를 갚겠다고 보증을 쓰는 조직이에요. 한전의 재정 부채가 240조예요. 그러면 회사채거든요. 한전 회사채. 한전 회사채하고 삼성전자 회사채하고 금리가 어디 게 높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회사채가 금리가 더 높아야 삼성전자를 사요. 왜? 삼성전자는 민간 기업이고 언제 부도가 나도 날 수 있어요. 한전채는 그건 국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보다는 삼성전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요만큼이 높아도 높죠. 그래서 시중에 자금들이 회사채로 안 가고 한전채에 다 몰려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채 값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한전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 시중에 자금이 말라요. 왜? 다 한전채를 사니까. 한전은 적자가 나는 거를 채권으로 발행해서 한전채를 발행해서 한전채 발행은 국회에서 승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전기세 올리지 말라 그랬으니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를 안 올리고 전기는 계속 발전해서 팔아야 되니까 적자로 팔아야 돼요. 그럼 적자 나는 건 한전채를 발행해요. 한전채를 발행하면 시중자금이 글로 가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일반 기업으로는 회사채가 안 가요.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죠. 이런 일들이
아주 비경제적인 순리에 맞지 않는 왜곡들이 전기세를 전기요금을 묶어놔서 그래요. 뭐 따지고 들어가면 원전을 폐쇄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 쭉 나오죠. 이건 뭐 또 그것만 갖고 얘기해도 뭐 한 시간 얘기할 거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공채를 발행하면 민간 부분의 자금은 반드시 줍니다. 줄면 이자율이 올라가죠. 채권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 그 돈을 왜 빌려서 내가 사업을 해? 안 해. 그 다음에 소비도 줄어, 투자도 줄어.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민간 부분의 생산이 감소해서 재정 지출로 인해서 생산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재정을 투입했을 때 1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긴 힘들어요. 민간이나 기업은 1 돼도 안 해요. 1.5가 돼도 안 해요. 자기 투자했을 때 2배 이상 수익이 남아야 그 돈을 넣고 리스크를 갖고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승수 효과는 민간이 높아요. 민간은 높지 않으면 안 해요. 정부는 해야 될 일도 있죠. 손해가 나도.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에 의한 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 봐야 민간의 생산이 줄어서, 민간의 소비가 줄어서, 민간의 생산이 줄고 소비가 줄어서 그걸 다 상쇄하고도 경기는 더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들면 외려 돈이 다 바깥으로 내쫓겨갖고 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쪽이죠. 그래서 다만 불황기가 돼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할 때 같으면 이렇게라도 투자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구축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작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불황기 때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구축 효과를 얘기하는 학자들도. 그러나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화랑일 때는 정말 구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자, 어느 논리가 옳으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제가 나이 60이 넘었는데요. 12월 달 뉴스 때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그 막년회 할 때쯤 되면 항상 뉴스 멘트가 시작이에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러니까 일 없었던 해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모든 장사한테 하는 분들한테 연말에 물어보세요. 올해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모든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올 경기가 제일 안 좋았다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 예.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얘기, 연세 높으신 노인분들이 아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얘기. 이거는 3대 거짓말입니다. 똑같아요. 자, 지금이 불황기냐 지금이 정상이냐,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경제를 운영하는 권력을 가진 재정기획부,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생각들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이 불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투입해야 된다 재정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불황이라기보다는 돈이 돌지 않아, 지금 우리 총 통화량 M2가 너무 많은데 또 투입하면 M2가 늘어나서 경기는 고사하고 부동산 경기나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뭘 할까요?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이 게임은 권력이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정부의 힘이죠. 그럼 아파트 값이 잡힐까요? 일단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앞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규제할까요?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모두 대출받아 사나요? 대출받지 않고 자기 자금원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도 꽤 있을 거예요. 꼭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라면 그거 일일이 정부에서 다 막지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 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만 사나요? 중국 사람들도 와서 돈 있는 사람 와서 한국 아파트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사요. 그냥 현금으로 놓고 산다는 게 가끔 신문에 나오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총 통화량이 물가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확장되지 않고 물가 수준보다도 훨씬 더 총 통화량이 늘어나면
M2 다음에 나온 게 LFL이었죠. 그쪽의 유동성이 커지면 그거는 자산으로 다 가요. 자산 시장으로. 그 자산이 뭉친 돈이 작은 사람들은 아마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요즘 작은 소액이면 코인 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죠. 비트코인 빼고는 살 수 있을 테니까. 자산이 1억, 2억이 모인 사람은 주식시장으로 갈 거예요. 몇천 단위부터. 예. 그다음에 자산이 5억 이상 모인 사람이면 부동산을 들여다보겠죠. 그거는 전체적인 통화량의 흐름으로 규제를 해야지 그냥 물 새는 데마다 일일이 맞겠다. 아니요. 댐 수위를 낮추면 돼요. 그럼 물이 안 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얘기가 공무원들은 선출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총론적으로는 맞아요.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걸 공무원들은 들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권력이 전적으로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 경제를 다루고 있는 테크노크рат들, 전문 관료, 기술 관료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최근 한 20-30년 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한 국제분업을 통한 무역, 자유무역, 그걸 결과 이득에 따른 미국의 국채를 그 자본 수지 이득 수지의 흑자가 났던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이런 순환 체인이 끊겼어요. 트럼프는 그걸 끊겠다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 팔리죠. 미국 국채가 안 팔리니까 미국 국채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다른 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유동성을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하원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겁니다. 상원은 65대 35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0-30년 동안 그 세계화를 통한 우리 경제 운용 시스템이 미국에서 깨 부수겠다고 나섰고 이미 이제 그 체인이 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그런 대비를 과연 매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그만큼 들여다보고 있을까? 물론 참모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럴 때 필요한 게 늘 공무원인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 그런 걸 보고 살 거예요. 저같이 어줍지 않은 사람도 대충 아는 얘기인데 평생을 공직에서 재정을 다루고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면 미국의 변화 같은 거라든지 중국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어공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맞는 얘기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 그거 잘 못해서 의사를 2,000명을 뽑겠다 그러더니 그걸 계엄까지 해가지고 강행하겠다고 한 대통령은 탄핵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사 중에서도 의사의 숫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의사의 말을 과연 윤 대통령께서 들었을까? 제가 알기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많은 의사들이 윤 대통령 귀에 연락을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경제도 똑같고 이렇게 특수한 분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과 다르면 듣고 이야기하고 내가 배울 건 정치인이 배울 건 배우고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지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공무원들은 계속 그렇게 하기는 하겠죠. 그러면 뭐가 망가지느냐?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김영삼 대통령 때 만불 1인당 소득 만불을 위해서 환율을 강제로 눌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1대 800이었어요. 1대 800.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대 1400입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는데도 1대 1400이었어요. 환율이 1대 800인데 그때 제가 미국에 유학이죠. 이거 뭐 어떤 레지던트인데 파견을 가서 한 서너 달 있어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학교에서 보내준 정말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미국 가서 돈을 써보니 우리 돈이 너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800원이에요. 1불이 800원이야. 그러니까 너무 돈 가치가 있어요. 미국에서 써보니.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유롭고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고 제가 귀국했는데 터진 게 IMF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1대 800으로 만들어야 우리 국민 소득이 만불이 빨리 되죠. 환율을 1대 1000, 1대 1200으로 그냥 국제 시세에 맞게 환율을 올려도록 냅뒀으면 만불이 안 되고 7000불, 8000불이 됐겠죠. 지금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보다 높잖아요. 왜 그러냐면 엔화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35,000불, 일본이 34,000불인가 뭐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일본 엔화가 또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도 또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환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라고 경제 문제를 다 좌지우지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잘 하시겠지만 선출된 권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아보는 게 경제 문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야 그거 정부 재정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케인즈는 이런 또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투자가 꼭 이자율 때문에 그러냐.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돈만 되면 기업인들은 무조건 투자한다. 그거는 우리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재벌들이 그랬죠. 그때 은행 금리가 15% 이렇게 했습니다. 15% 연리. 말도 안 되는 금리죠. 그런데도 그 돈 빌려서라도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15% 주고 빌려도 1년에 2배 3배 벌 건데 왜 안 하겠어요? 사업에 기회만 있으면 계속 하는 거죠. 케인즈는 그걸 보고 예리하게 얘기한 거예요. 금리 따위는 소용하지 않다. 기업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돈 된다 그러면 금리와 상관없이 투자한다. 그러니 정부에서 돈 좀 땡겨가지고 재정 지출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저는 케인즈의 이론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재정에 투입한다. 예를 들어서 1조 2천억을 AI에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AI에 관련된 기업들은 더 투자를 할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AI와 연관된 일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회사가 유상증자하면 자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자율이 좀 오르더라도 정부가 받은 돈을 가지고 AI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죠.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으냐? 다 옳습니다. 뭐 어떤 게 결과가 좋을 거냐? 그 시점에 거기에 맞게 언제 어디에 투자할 건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AI에 정부에서 100조 투자하겠다. 그거는 뭐 저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100조를 투자하면 일경이 돼야 되겠죠. 100배는 튀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도 빨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일본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라는 게 늘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 고전주의 학파는 또 한 번 더 재반론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반합의 논리죠. 고전주의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케인즈가 재반론을 했어요. 그게 재반론을 고전학파에서는 또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은 무조건 투자가 준다. 너무 기업의 그 애니멀 스피릿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 부분이 커지면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늘 있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봐라.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하려 하지 마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뭘 하려 그러면 보세요. 추경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6월 며칠이죠? 당선되고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 예결위 소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추경 정도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통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리 늦지 않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이게 뭐 세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법이 다 통과될 때쯤 되면 경제 상황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원했던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서 경기 변동이 예를 불황이라서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한 1년 2년 걸리는 사이에 경기가 호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다 갖다가 재정까지 투입하면 인플레이션이 되죠.
이게 경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시차 때문에 이렇게 진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 국가가 너무 많이 나서지 마라. 최소한만 해라. 이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는 국가에 개입하는 폭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에서 그 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연준이 다 관할을 하잖아요. 미국 재무성은 화폐를 발행할 권한이 없어요. 미국 재무성은 그 금화, 은화나 동화 이렇게 주화라 그러죠. 주화, 경화는 미국 재무성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피아트머니라고 그러죠. 법정화폐는 연준이 찍어요. 그 연준 의장은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상원 청문회 통과해야 되고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의 미국 대통령보다도 경제 문제 가난한 연준이 갖고 있는 권한이 더 크고 그 자리는 지위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중앙은행들은 그 대통령이나 수상의 임기와 상관없이 별도 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야 너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경제 자체를 보는 그런 그 자리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음.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이제 재정 효과를 분석하는 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리카르도의 등가 원리, 리카르도라고 하는 19세기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성수효과,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데 리카르도의 등가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 등가의 원리는 아인슈타인에 되어 있죠. 아인슈타인의 이퀴발런스 시어리도 있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중력과 관성력은 동일한 힘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있고 균형 재정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볼 때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다음번에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겠네. 내가 돈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저축이 늘어나서 실무경제에 별 위축이 오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세금을 바로 직접 많이 얻으면 많이 내고 나니까 쓸 돈이 없네. 그래서 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뭐 해봐야 실제 경제는 롱텀으로 볼 때 정부가 해서 늘리는 것만큼 민간이 위축이 돼서 위아래가 똑같다. 그래서 리카르도의 등가 원리는 채권을 발행을 하나 국채를 발행하나 세금을 늘리나 똑같다. 그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든지 오랜 시간이 지나 보면 실물 전체 경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손대지 말고 냅둬라.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가 움직일 수 있게끔 냅둬라. 옛날부터 했던 아담 스미스가 했던 그 얘기죠. 고전주의 얘기죠. 그러나 케인지안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케인즈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 전시예요. 아니면 공황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아무도 이제 돈을 쓰고 있지 않고 꽉 묶여 있을 때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부는 뭐 국가 자체가 부정이니까 돈을 먼저 쓰고 반드시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를 다시 확보해서 재정 지출의 적자 났던 걸 서서히 갚아야 된다는 요 뒷얘기는 빼고 자꾸 앞에서 경기 부양하는 얘기만 하죠. 실제로 케인즈의 이론이 여러 번 맞았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게 불황이나 전쟁이나 경기가 어려울 때는 케인즈 얘기가 맞대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상황이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야 될 만큼 불황이나 위태로운 거냐, 내수 경기가, 아니면 오히려 구조조정을 이때 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산업 구조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될 수 있는 다이어트 아니면 다이어트 앤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고통의 시기냐,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연히 정책은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고, 뭐가 옳다 내 생각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 옳은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경제는 항상 뒤에 노벨 경제학상을 줍니다. 그 사람이 그때 무슨 예측을 했는데 맞더라.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후행적일 수밖에 없죠. 평가는. 다음. 자, 이걸 이제 오랜 시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이제 해봤더니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피스칼 멀티플라이어, 재정 성수라는 것이 그렇게 크냐 혹은 그렇게 작으냐에 대한 얘기를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건데,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봤더니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 승수가 낮더라.
그리고 GDP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선진국에서는 재정을 잘 투입을 하니까 승수가 좀 크고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게 일반론이에요. 2007년까지 나왔던 여러 국제 기구의 국가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만든 거예요. 고정환율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승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변동환율제인 경우에는 심지어 네거티브 재정 승수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더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개발도상국에서 재정 승수가 낮은 건 뭐겠어요? 이게 권력이 민주화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인기 정책을 많이 썼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선진국은 거기에 비하면 합리적으로 돈을 썼다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두 번째, 고정환율제라는 건 외부 영향이 없이 폐쇄된 경제에서는 이게 재정이 투입되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냥 자기 화폐를 갖고 막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변동환율제에서는 자기 원화 가치, 우리나라도 원화죠,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국제적으로 전체로 평균 내보면 달러로 GDP를 바꿔봤더니 네거티브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고정환율제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원화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환율을 그렇게 정부가 정해줬거든요. 일불에 몇 원이라고 딱 환율을 정해놓고 갖고 들어온 외화를 빌려온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눠줄 때 공식 환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 그 달러를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이 재벌이니까 대표적인 재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외환은행에서 달러를 받을 때 1대 500으로 받았다고 쳐요. 근데 명동 암시장에 가면 1대 700, 800이에요. 그거만 해도 한 차액 200~300원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사업하는 환경이 좋겠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겠죠. 옛날에 암달러상이 저기 있었잖아요. 남대문 시장 가면 달러 바꿔주고, 그게 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돈 더 줬거든요. 그게 달러 가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기업에 특혜를 준 거예요. 지금 재벌 3세, 4세가 이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기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이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특혜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재벌 회장급 되는 그런 분들이 그 돈을 가져갔으니까 이런 공장도 짓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좀새들한테 그 돈을 줬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분이 가져간 건 맞지만 오롯이 이게 다 우리 조상님의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피 같은 달러를 그 차관을 갖고 들어서 싸게 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있으면 일정 부분 국가에 대해 공헌할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좌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벌을 그룹에 지금 승계를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뿌리에서부터 받았던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역 의존도가 60%, GDP의 60%를 넘는 국가들에서는 1대1 수준의 장기 재정 성수가 추정이 됐지만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서는 음으로 나왔어요. 물론 요 마이너스 0.46은 저기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치에서 유의미하지 않,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안쪽에 있어가지고 꼭 네거티브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예요. 거의 GDP의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재정 승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GDP에서 이제 60% 이하의 무역 의존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국가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승수 효과가 있더라. 다섯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이 논문 쓴 사람이 세 명의 경제학자가 2007년 4월까지의 전 국제 유명한 그 선진국들, 중진국들, OECD 국가들 다 통계를 낸 거예요. 일제스키, 멘도자, 베이라고 하는 그 세 분의 학자가 한 거예요. 중앙정부의 GDP 채무가 GDP 60% 이하에서는 재정 승수가 거의 0에 수렴하고요. 60% 이상의 국가에서는 통계적으로 마이너스 3까지 재정 승수가 있더라는 거죠. 결론, 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재정을 투입을 하면 승수 효과는 마이너스 0.36에서 마이너스 3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빚 많은 나라에서 자꾸 빚을 갖다 쓰면 승수 효과 없이 돈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채무가 높은 그런 나라에서 재정주를 늘리면 민간에서는 야, 이거 언제 이 빚을 갚냐, 언젠가는 재정 긴축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안 내고 자꾸 소비를 안 하고 지출을 줄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부 투자의 장기 재정 승수가 투자,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하는 쪽으로 재정 승수를 보면 소비하는 재정 승수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정부가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나라하고 정부가 돈을 가지고 정부 국가에서 개인 주머니에다 돈을 찔러주는 거하고 어느 게 승수 효과가 높겠어요. 투자 승수가 소비 승수보다는 당연히 높죠. 특히 개도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투자 승수가 1.6까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 언제냐? 이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 할 때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는 포스코, 우리한테 남아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재 옛날에 남아 있는 고속도로, 남아 있는 공항, 소양강댐 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다 뭐 전액 국비 사업이죠. 예.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 거죠. 승수 효과 따지면 우리는 뭐 10, 20, 30 나올 거예요. 지금도 소양강 때문에 요긴하게 쓰고 있고, 지금도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철강 회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나 뭐 호남고속도로는 여전히 최고의 고속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승수 효과 엄청나게 높죠. 근데 지금 정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제 우리 5년짜리 민주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다 해놔서.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높은데 투자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이런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잖아요. 더 다음 단계로 싱가포르 같이 평균 국민소득 9만 달러로 내달리려고 그러면 승수 효과가 높은 데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할 거냐? 정부든 민간이든. 승수 효과가 높은 데를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건 아니다는 거죠. 네, 다음. 그래서 요게 이제 2007년 4월까지거든요. 근데 2008년 리만 브러스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금융 위기 기간 동안에는 어땠나라고 한국의 이동훈 교수가 명지대 교수 같은데 이동훈 교수, 편주영 교수 이분이 같이 앞서 했던 멘도사 교수 팀이 했던 연구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2007년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정부 재정 투입이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지한 0.4이던 게 재정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는 이 재정을 투입했을 때 1.87 수준으로 굉장히 효용이 있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시 위기 상황에는 재정 투입이 맞대는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정부 재정을 쏟아부은 나라들은 위기를 잘 넘겼다는 거죠. 그때 간이 졸여갖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여전히 균형 재정만 고집했던 나라들은 힘들게 위기를 넘겼다는 거죠. 1.87 정부에서 투자해서 재정 성수 1.87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정부 소비 증가가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화 정책은 이자율을 높여서 그걸 깎았어야 돼요. 예전에는 정상 평시에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썼어요. 수요가 많이 올라가서 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갖고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반대로 긴축을 해서 그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논리는 평상시 피스타임 평화시에는 이게 맞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무시하고 그냥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한 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상승이 민간 투자를 줄이고 실질 환율을 또 끌어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순수출 감소를 야기하는 이런 구축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자율 상승 때문에. 이런 일도 있지만 정부에서 돈 넣은 게 효과를 분명히 있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낮춰서 실질 환율을 낮추고 그래서 수출을 증가시켜서 금융위기다. 이게 언제 우리가 했던 수법이냐 그러면 저기 때 이명박 정부 때 리만브러스 사건 터졌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1,600원인가까지 올렸어요. 그러니 수출이 잘 됐죠. 그래서 위기를 넘긴 거죠. 그래서 2007년 금융위기 전과 2007년 금융위기 이후를 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금융위기 때는 선진국에서 했던 양적 완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에 성공적이었다라는 결론이 내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말고 하는 것들은 언제 하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급할 때는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국가 재정이 37조 달러가 재정 적자입니다. 한국이 1,300조 원 재정 적자입니다. 우리도 성공적으로 위기는 다 넘겼는데 국가 채무는 어떻게 할 거냐? 국가 채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그래서 금리도 낮았는데 그래서 미국이 37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어도 워낙 금리가 낮아서 정부가 내는 이자가 몇 푼이 안 됐는데 부채는 조금 늘었는데 금리가 4배, 5배 올랐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금리로 지급해야 될 이자가 미국 국방 예산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한국도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1,300조 부채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는 좀 떨어질 거고 국채 금리, 발행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자기끼리 돌아가는 돈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 예산의 20%인가가 이자로 나갑니다. 그러면 국가가 빚에 짓눌려 가지고 이자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게 국가 부도예요. 모라토리움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자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YCC를 이용해 가지고 일드 커브라고 그러죠. 일드 컨트롤 커브를 이용해서 국채 금리를 거의 제로에 묶어 놓은 이유가 이자 줄 돈이 없는 거예요. 1~2%를 막 묶어 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더 이상 이제 양적 완화를 못 하고 양적 그 축소, 퀀티티브 타이트닝 (QT를) 하게 될 거예요. 재정 정책은 금리는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축이죠, 그게. 그럴 때 과연 이렇게 버블이 잔뜩 끼어 있는 경제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할 수 있는 고민들이죠. 자, 정부에서 지금 뭔가 투입을 해야 될 거예요. 투입을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 내수를 진작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AI 100조 그거는 뭐 무조건 이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아마 그로 인해서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이제 일이 되게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보면 잘 돼서 이제 정부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올 일은 있기는 하겠지만 파급 효과가 아주 배운 그 전자공학이나 이런 거 전문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런 회사 쪽에 파급 효과가 있지 두루 이렇게 물이 낙수 효과가 크지는 않은 업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는 우리가 또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승수 효과가 높은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현 정부에서 이제 4대강 사업에서 뭐 볼을 허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도 생각해봐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들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뭐 한번 좀 일단 뭐 주춤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볼을 허무네 마네 그러다가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지지부진하게 그냥 넘어가다 이번에 또 볼을 허문대요. 환경론자들은 허물자고 그러죠. 네. 자, 내가 만일에 이 4대강을 본다 그러면 저는 4대강 물이 오염되는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천의 물들이 지저분해서 그래요. 그러면 지천을 정비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 또 잊어버렸겠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청주의 궁평 지하 2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주 옆에 조천에 흘러가는 미호강이라고 하는 건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큰 지천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범람이 돼서 그 조천 청주 왔다 갔다 하는 그 궁평 지하차도가 수몰이 됐고 모르고 들어갔던 그 차들은 이제 익사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미호천을 정비하면 되잖아요. 미호천이 천상천이에요. 천정천이에요. 미호천 바닥이 둑보다 바닥이 더 높아요. 조금만 비 오면 무조건 넘어요. 그럼 천정천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뚝을 계속 쌓으면 되겠죠. 근데 뚝을 계속 쌓으면 주변이 너무 또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상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강의 바닥을 낮춰줘야 돼요. 그런 일을 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럼 미호천에 내려오는 물이 예를 들어 생활하수와 섞여서 안 좋다. 그러면
네, 뭘 하면 돼요? 하수종말 처리장을 각 지천마다 만들면 되죠. 여러분 중량천에 가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제일 크거든요. 거기 가면 모든 하수관로들이 그 빗물연 우수관으로 바로 내려가고 하수관들은 그 길을 둘러서 처리하고 한강으로 물을 집어넣어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으면 지금 건물 지어갖고 망해가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것은 이게 수자원 관리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잘 육성을 하면 건설업 수출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산업화가 되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4대강 보호가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오염수가 갇혀 있으니까 수질이 나빠진다고 해서 통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천을 다 정비하고 지천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놓게 되면 내려가는 물이 깨끗한 물이니까 가둬놓으면 우리가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죠. 실제로 금강보를 허무는 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생활용수로 쓰거든요. 충청남도 북부 지역은 물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저수지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예당 저수지 같은 저수지 빼고 나면 가뭄되면 무조건 말라요. 원래 지금 장마에 비도 별로 안 왔어요. 아마 예당 저수지 물 많이 빠졌을 거예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물을 금강에서 보로에서 물을 가둬서 땡겨서 썼거든요. 그 보호물면 그 충남 북부 지역은 경기하고 충남 만나는 그 북부 지역은 강이 없어가지고요 늘 가뭄 피해를 보는데요.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은 개발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냅둬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다목적 댐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댐을 지면 위에 수몰 지역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국민들이 동의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큰 강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둬야 돼요. 자연 보호에 어긋난다? 자연을 보호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보호해야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게 건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건설업일 수도 있지만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으로 쓰게 되면 효율성이 있다. 아마 재정 성수가 내가 볼 땐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늘 지금 몇 년째 저기 낙산사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그 저기 태백산맥을 끼고 쭉 내려가는 그 지역에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 4월까지 불 안 난 적이 없어요. 낙산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영덕, 울진, 작년에는 올 봄인가요? 작년 겨울인가요? 의성, 그다음에 지리산 산천까지 대형 산불이 벌어져요. 이 산불이 벌어질 때 우리가 불을 끄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산림 녹화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전 세계 임업국가, 산에 나무가 많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일본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임도가 우리나라의 그 면적에 비해서 6배, 10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산속에 길을 다 내놓은 거예요.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우리는 자연보호를 완벽하게 해서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 나면 헬기가 가서 물 떨어뜨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타야 돼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일본이 대표적 우리하고 같은 임업 산업국 산림 국가예요. 산에 나무 밀식도가 되게 높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헥타르당 걔네들이 한 25에서 40m 정도의 예를 들면 임도가 있다면 우리는 5, 6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불나면 다 타는 거예요. 근데 임도는 이게 뭐 트랙터가 밀고 들어가서 길을 내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손이 가야 되고 임도 건설을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어차피 정부 예산으로 돈을 쓴다면 이런 임도를 만드는 일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다시는 큰 산불을 막을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철도청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거 옛날에 그 저기 누가 일론 머스크가 했다가 그 취소해 버렸는데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진공 튜브를 가지고 초고속 철도를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시속 1200km 이렇게 나오는 거. 비행기 속도하고 똑같이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기술적으로 한국도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논문들 나온 논문들을 보면 자꾸 사람이 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이 타야 돼? 서울하고 인천 정도는 길도 좁고 우리가 기술이 돼가 있어서 지금 당장도 시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이프루프를 그냥 컨테이너 운반용으로 쓰는 거예요. 시작은. 그러면 용도가 그러면 경인고속도로에 컨테이너가 많이 줄겠죠. 컨테이너 출입이 되게 쉬워지겠죠. 사고 나봐야
실험용으로 만든 거니까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컨테이너 몇 개 무너지는 걸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용감하게, 왜냐하면 이거 다 기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보겠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디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한다면 이런 실험적이고 그 용감한 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승수 효과가 되게 좋은 재정이에요. 재정 투입이에요. 잘 돼서 정말 서울 인천 간에 컨테이너 운반용으로 하이프루프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돼. 사고도 없어. 5년을 운영했는데 성공적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이 타면 되지. 생각만 바꾸면 해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이걸 꼭 사람이 타는 거라서 안전을까지 다 따지니까 못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는 가동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을 갖고도. 일론 머스크가 한다니까 막 사람들이 돈이 모이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우리 기술도 되게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긴 한데 한일이나 한중, 우리가 저기 당진에서 옌타이까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한국 대마도 저쪽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길 된다 그러면 터널 만드는 거 못할 일도 아니죠. 그러면 건설 경기도 살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재정을 투입한다면 이런 승수 효과가 높은 일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승수 효과도 있고 구축 효과도 있어요. 뭐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적시에 언제 어디에 적당한 곳에 투입을 하게 되면 승수 효과가 나올 거고, 이게 틀리면 구축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가 더 나빠지겠죠. 자원, 돈이 분배가 잘못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될 거냐?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게 되면 용감하게 시행해서 다 모두 합심해서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경 30조 5천억, 31조 8천억 확정된 건 그렇다 그러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